전라도 청석골 마을 과부 춘복과 불구의 아들 덕이 앞에 떠돌이 옹기장이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소문과 양반의 횡포 속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청석골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산자락마다 진달래가 피어나고 마을 앞 개울에는 버들가지가 하늘하늘 흔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봄이 와도 춘복의 마음만은 늘 겨울 같았습니다. 춘복은 32살의 과부였습니다. 남편 김씨는 3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지요. 그때 춘복의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덕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남편도 일찍 죽고 아이도 저 모양인가. 과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국 굶어 죽거나 마을을 떠나겠지. 춘복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덕이만은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춘복은 날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바구니를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더덕, 도라지, 마, 그리고 봄이면 고사리와 두릅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팔다 남은 것은 삶아서 덕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면 그게 온 식구의 끼니였습니다. 덕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가시면 집에서 멍석을 짜거나 새끼를 꼬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만든 멍석이며 새끼가 제법 튼튼했지요.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덕이를 놀렸습니다. 절름발이 덕이야, 까치발로 걸어봐라. 덕이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해 봄 청석골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피부가 그을린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옹기를 고치는 연장을 들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선 사내는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나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독이나 항아리 고쳐드립니다. 옹기장이가 지나갑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 장독이 금이 갔는데 고칠 수 있겠나? 이 항아리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좀 해보게.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손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금 간독에는 쇠붙이를 박아 넣어 단단하게 연결하고 떨어진 항아리 귀는 특별한 풀로 붙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허허,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이름이 뭔가? 박서방이라고 부르십시오. 사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은 정직하고 꼼꼼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박서방은 춘복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춘복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옆에서는 덕이가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댁에도 깨진 그릇이 있으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맑고 선해 보여 경계를 풀었습니다. 고칠 것은 없는데 저녁도 안 잡수셨을 텐데 보리밥이나마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춘복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덕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박서방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단다. 이곳저곳 떠돌며 살지. 가족은 없으세요? 덕이의 물음에 박서방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란다. 춘복이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삶은 나물 몇 가지를 내왔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세요. 박서방은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한술 한술 소중하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밥을 다 먹은 박서방은 그릇을 정갈하게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춘복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저 떠도시는 분께 밥 한 그릇 대접한 것뿐인데요. 박서방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춘복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사내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이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혼자 사신다니 외롭지 않을까요? 춘복은 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냐? 며칠 후 박서방은 다시 청석골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새 옹기를 구워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옹기를 굽는 작은 가마가 있었는데 오래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박서방이 다시 손을 보았습니다. 흙을 이기고 물레를 돌리고 정성스럽게 옹기를 빚는 박서방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덕이는 박서방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그 위에서 흙이 항아리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박서방은 덕이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보겠느냐? 덕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갔습니다. 해보고 싶으냐?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은 덕이의 손을 잡고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흙은 거짓을 모른단다. 정성껏 빚으면 좋은 그릇이 되고 대충 빚으면 금방 깨지지. 덕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이는 박서방을 따라다니며 옹기 만드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덕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은 박서방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덕이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했지만 박서방만큼은 덕이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춘복은 그런 박서방에게 자꾸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갈수록 박서방은 청석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서방을 낯선 떠돌이가 아니라 마을의 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이장 부인 매월댁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 밥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박서방이 청석골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부지런했고 솜씨도 좋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 옹기를 구워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아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옹기를 샀지요. 하지만 박서방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곳은 춘복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물독을 고쳐주러 갔고 그 다음에는 마당의 울타리를 손보러 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지붕에 기와가 빠진 곳을 메워주었지요. 춘복은 그럴 때마다 고맙다며 밥을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이면 박서방은 만족했습니다. 덕이는 박서방을 따라다니며 옹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힘은 아직 약했지만 작은 사발이나 종지를 빚는 솜씨는
제법 괜찮아졌습니다. 박서방은 덕이를 칭찬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구나. 내가 만든 사발은 모양이 반듯하고 정성이 느껴진다. 덕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 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춘복도 박서방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서방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든든한 침묵이었지요. 춘복은 가끔 박서방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서방, 어찌 혼자 떠돌며 사십니까? 고향이 어디신지요? 춘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은 경상도 어느 산골입니다. 젊은 시절 전쟁이 났을 때 일병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가족이 모두 병으로 죽고 없더군요. 부모님도 아내도 어린 딸도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춘복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고, 그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박서방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무뎌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게 제 삶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춘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마을 이장 부인 매월댁은 춘복의 집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월댁은 마을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알고 또 가장 빨리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뚱뚱한 몸집의 목소리는 우렁찼지요. 매월댁은 춘복의 집 앞을 지나가다 박서방이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 저것 봐라. 과부 집에 호라비가 들락날락하네. 매월댁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날 저녁 매월댁은 동네 아낙네들을 모아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춘복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나? 무슨 일이라니? 그 옹기장이 박서방 말일세. 요새 춘복이네 집에 매일같이 드나든다네. 아낙네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가 직접 봤네. 해가 저물어도 나오지 않더군.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일세. 매월댁의 말에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집에 호라비가 드나들면 좋을 게 없지. 그러게 말일세. 꼴이 말이 아니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복을 볼 때마다 수근거렸습니다. 춘복은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갔다가 그런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기 춘복이가 온다. 쉿, 조용히 해. 사람들은 춘복이 지나가자 뒤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춘복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도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덕이야. 내 집에 새 아버지 생겼다며. 절름발이 덕이 아버지는 옹기장이래. 덕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이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춘복은 박서방을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박서방,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박서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복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박서방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방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저 제가 과부 신세이다 보니. 춘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박서방께 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박서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복댁 소문이 두렵다면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춘복은 놀라서 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혼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춘복댁의 남편이 되고 덕이의 아버지가 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박서방, 저는 그저 가난한 과부입니다. 게다가 불구인 아들까지 있습니다. 박서방께서 그런 짐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이는 짐이 아닙니다. 착하고 총명한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춘복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서방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진사 나리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해마다 소작료를 바쳐야 하는데 올해는 가뭄이 들어 농사가 흉작입니다. 소작료를 낼 수 없으면 밭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박서방은 춘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조금 모은 돈이 있습니다. 소작료를 내는 데 보태면 될 것입니다. 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방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춘복의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춘복과 덕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덕이는 박서방이 오지 않자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 박서방 아저씨는 왜 안 오세요? 춘복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신가 보구나.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춘복의 집에 오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떠돌이는 떠돌이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거야. 춘복이도 어리석네. 저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나 봐. 매월댁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나. 과부 집에 호라비가 들락날락하면 좋을 게 없다고 했지. 춘복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습니다. 박서방이 그립고 박서방의 따뜻한 말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소작료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인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춘복은 덕이를 재우고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복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모자가 이렇게 힘든 것이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만 진실한 마음은 그 어떤 소문도 꺾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름이 왔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뜨겁게 타올랐고 논밭의 곡식들은 말라갔습니다. 춘복이 붙이던 밭의 보리도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다 망치겠어.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 춘복은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읍내 정진사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했는데 이렇게 흉작이 들면 소작료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춘복은 밤낮으로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소작료에 보태려고 했지요. 하지만 가뭄 때문인지 약초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자 춘복의 예상대로 수확량은 형편없었습니다. 정진사에게 바칠 소작료는커녕 겨울 동안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춘복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덕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읍내에서 정진사의 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마름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춘복댁 계시오. 춘복은 마당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마름은 춘복을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소장료를 바칠 날이 다가왔소. 준비는 되었겠지. 춘복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만 올해 가뭄으로 농사가 흉작이라 소장료를 제대로 바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흉작이라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나리께서 아실 바가 아니오. 땅을 빌렸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시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오? 내일 모레까지 소장료를 바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리께 보고하겠소. 마름은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떠나갔습니다. 춘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얻어서라도. 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다리도 불편한데. 괜찮아요. 손으로 하는 일이면 할 수 있어요. 덕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춘복은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진사가 직접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정진사는 50대 후반의 뚱뚱한 몸집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양반이었습니다. 정진사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춘복의 집 앞에 섰습니다. 춘복이가 여기 사나? 춘복은 황급히 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 나리. 소인이옵니다. 정진사는 춘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소장료는 준비했느냐? 나리, 송구하옵니다. 올해 가뭄으로. 또 그 소리냐? 흉작이든 풍작이든 소장료는 내야 하는 것이다. 정진사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나리,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봄까지 꼭 갚겠습니다. 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 봄, 그때 가면 또 무슨 핑계를 댈 것이냐? 안 되겠다. 당장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이 밭은 내가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관가에 고발하여 빚을 갚게 하겠다. 춘복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관가에 끌려가면 매를 맞고 빚을 갚을 때까지 관노비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덕이는 어떻게 됩니까? 춘복은 덜덜 떨며 정진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있사옵니다. 정진사는 춘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나리,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진사는 춘복에게 다가와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아직 얼굴이 괜찮구나. 내 소실이 되어라. 그러면 소장료는 물론이고 빚도 모두 탕감해 주겠다. 춘복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리, 그건. 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싫으냐? 그럼 관가로 끌려가든지. 선택은 내가 하여라. 사흘 안에 대답을 들려주거라. 정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추악한 양반이 어디 있나. 하지만 춘복이는 어쩔 수 없지. 관가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매월댁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나. 과부가 혼자 살면 저런 일을 당한다니까. 춘복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진사의 소실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 끌려가면 덕이는 어떻게 됩니까? 춘복은 덕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덕이야. 어미가 무능해서.
다음 날 박서방이 이 소식을 듣고 춘복을 찾아왔습니다. 춘복댁 사십니까? 정진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박서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돈이 있습니다. 소장료를 갚겠습니다. 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방, 그럴 수 없습니다. 박서방의 돈을, 제 돈은 쓸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떠돌며 살 뿐입니다. 이 돈을 춘복댁과 덕이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 박서방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춘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서방,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춘복댁과 덕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복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은 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춘복댁의 소장료를 갚으러 왔습니다. 정진사는 박서방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남의 빚을 갚으려 하느냐? 소인은 떠돌이 옹기장이옵니다. 춘복댁과 혼인하려 합니다. 그러니 소장료를 제가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진사는 돈을 받아 세어보았습니다. 소장료로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정진사는 돈을 받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소장료는 받았다. 하지만 이 밭은 원래 내 것이니 내년부터는 더 이상 춘복에게 빌려주지 않겠다. 당장 나가거라.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날이, 그건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속. 내가 언제 약속했느냐? 소장료를 받는 것과 밭을 빌려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이 밭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정진사는 비웃으며 박서방을 내쫓았습니다. 박서방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춘복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박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춘복은 박서방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진사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춘복은 오히려 박서방을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방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서방은 춘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복댁, 저와 함께 떠나주십시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제 두 손으로 춘복댁과 덕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관가에 송사를 걸어보겠습니다. 정진사의 횡포를 고발하겠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 다음 날 박서방과 춘복은 읍내관하로 갔습니다. 관아의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진사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사또 날이, 정진사는 소장료를 받고도 약속을 어기고 밭을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정진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진사는 이 고을의 양반이다. 그의 밭을 누구에게 빌려주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물러가거라. 박서방과 춘복은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춘복은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서방은 춘복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을 떠납시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어디서든 옹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복은 덕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덕이야,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박서방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것이다.
덕이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든 함께 가요. 그날 밤 춘복과 박서방 그리고 덕이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준비는 금방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덕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덕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박서방이 잠든 사이 덕이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불구여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덕이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힘이 있었다면 정진사에게 맞설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덕이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정진사를 찾아가자. 무릎을 꿇고 빌어보자. 정진사도 사람인데 불구인 아이가 간절히 빌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덕이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읍내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덕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박서방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새벽이 되어서야 덕이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정진사의 짖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덕이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덕이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정진사 나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해가 떠오르고 정진사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나오다가 덕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덕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청석골 춘복의 아들 덕이옵니다. 정진사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따위가 나리를 어찌 뵙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덕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나리께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인은 짜증을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그렇게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더위가 쏟아졌습니다. 덕이는 땀이 흘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나? 다리를 저는 아이네. 가엾어라. 정오가 되어 정진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진사는 덕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춘복의 아들이냐?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덕이는 고개를 땅에 닿도록 숙였습니다. 나리, 제발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뭘 들어달라는 것이냐?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저희 어머니와 박서방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저 같은 불구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정진사는 팔짱을 끼고 덕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서방도 좋은 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나리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밭은 내 것이고 누구에게 빌려주든 내 마음이다. 물러가거라. 덕이는 고개를 들고 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나리, 저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라도 나리께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진사는 덕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사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된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정진사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가 왜 저러고 있는 게냐? 정진사의 늙은 어머니가 대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진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닙니다. 저 아이가 다리가 불편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정진사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덕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엾은 아이로구나.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게, 내 아들아. 내가 양반이라면 백성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저 아이를 보거라. 불구의 몸으로 어머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 효심이 얼마나 지극하냐? 우리가 저런 아이를 외면하면 하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정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이 얼마나 많으냐? 저 작은 밭 하나쯤 저 가난한 과부에게 빌려주어도 아무 손해가 없지 않느냐? 내 아들아, 이번 한 번은 너그럽게 넘어가거라. 정진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진사는 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진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효심이 가상하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다. 춘복에게 계속 밭을 빌려주마.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작료를 제대로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이제 돌아가거라. 정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그 자리에서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덕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박서방에게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춘복과 박서방은 덕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서 마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덕이야, 덕이야. 춘복은 울며 덕이를 찾았습니다. 덕이는 어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박서방 아저씨. 춘복은 덕이를 꽉 안았습니다. 덕이야, 어디 갔었니?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덕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진사 나리께 다녀왔어요. 나리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밭을 계속 빌려주신대요. 춘복과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정말이냐? 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리께서 제 효심을 가상하게 여기셨대요. 우리 이제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춘복은 덕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이야, 고맙다.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박서방도 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내가 진정한 효자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진사가 마음을 바꿨다고, 덕이가 혼자 정진사를 찾아가 빌었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매월댁도 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허허, 저 어린 아이가 저런 용기가 있었다니. 나도 너무 춘복이를 모질게 대했구나. 그날 저녁 춘복과 박서방 그리고 덕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삶은 나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춘복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춘복댁, 이제 정식으로 혼인을 합시다. 제가 춘복댁의 남편이 되고 덕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춘복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 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박서방은 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작은 용기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진심 어린 효심은 차가운 마음도 녹이는 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춘복과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큰 잔치는 하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매월댁도 찾아왔습니다. 춘복이 미안하네.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어. 앞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세. 춘복은 매월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월댁.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혼인식이 끝나고 춘복과 박서방 그리고 덕이는 함께 밤을 맞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셋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서방은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덕이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춘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생겼고 덕이에게도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뒷산에 작은 옹기 가마를 다시 손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옹기를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옹기는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옹기를 샀습니다. 덕이는 아버지를 도와 옹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손재주는 뛰어났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는 덕이의 손놀림은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덕이를 칭찬했습니다. 덕이야, 내가 만든 사발은 아주 훌륭하구나. 장차 청석골 최고의 옹기장이가 될 것 같구나. 춘복은 여전히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 함께 산에 올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춘복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떠돌 때는 삶의 의미를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춘복댁과 덕이를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춘복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밭에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당히 내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춘복과 박서방은 부지런히 밭을 돌보았고 덕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자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정진사에게 바칠 소장료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읍내로 가서 정진사에게 소장료를 바쳤습니다. 정진사는 박서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올해는 풍년이었나 보군. 박서방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작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진사는 잠시 덕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진사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크고 있느냐? 예, 날이. 덕분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키우게. 저런 효심을 가진 아이는 귀하니까 말일세. 박서방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냉혹한 일도 많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덕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워진 덕이는 아버지 박서방을 도와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덕이가 만든 옹기는 마을을 넘어 읍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청석골 덕이가 만든 옹기는 튼튼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옹기를 팔러 간 덕이는 정진사와 마주쳤습니다. 정진사는 덕이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내가 덕이냐? 많이 컸구나. 덕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날이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사는 덕이가 만든 옹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솜씨가 훌륭하구나. 이 항아리 하나를 사겠다. 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값을 치러야지. 좋은 물건에는 제 값을 치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정진사는 넉넉한 값을 치르고 항아리를 가져갔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덕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석골에서 가장 훌륭한 옹기장이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덕이의 옹기를 사러 왔고 덕이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춘복과 박서방은 그런 덕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춘복과 박서방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덕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이는 물레를 돌리며 정성껏 옹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앉아서 일했지만 그의 손은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춘복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춘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덕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춘복 댁과 덕이를 만나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춘복 가족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매월댁은 가끔 춘복의 집에 들러 수다를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덕이의 옹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런 훌륭한 옹기장이가 있다니 자랑스럽네. 그러게 말일세. 덕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일세. 어느 날 저녁 춘복과 박서방 그리고 덕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보리밥이 아니라 쌀밥이었고 반찬도 풍성했습니다. 덕이가 번 돈과 박서방이 번 돈, 그리고 춘복이 약초를 팔아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덕이 덕분입니다. 내가 정진사를 찾아가 빌었기에 우리가 이 마을에 남을 수 있었단다.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춘복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가족, 그리고 이제는 행복을 누리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덕이는 장가를 들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옹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청석골의 옹기는 대를 이어 유명해졌고 덕이의 이름은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춘복과 박서방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청석골의 가난한 과부와 떠돌이 옹기장이가 만났단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행복한 가족이 되었지.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야기가 정말이에요. 박서방과 춘복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란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며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